친아그들, 자, 음예 선생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월 모평과 비슷한 그 유사 세트, 자, 실전 문제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 및 개념, 엄청난 폭탄 정리. 선생님 옆에서 채팅창에서 엄청나게 막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거 어떻게 좀 다들 소화를 하셨어요? 9월 모평, 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서 본다면, 어떠니?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선지가 상당히 조금 낯설거나 까칠했잖아. 특히, 이제 오늘 내가 할 거는 이제 그 산문이거든? 근데 산문 같은 경우도 그 이기영의 고향 별것도 아닌데, 다 알아듣겠는데, 맨 첫 번째 문제에서 서술상의 방식 물어볼 때, 개괄적이라는 단어 몰라서 틀린 친구들, 여러 대죠. 다 안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에서 꼭 물어보는 서술상의 방식 내지는 내가 수능 선지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해. 저번에 운문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 현재 뭐 그렇다고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 단어가 부족하다 해서 뭐 사전을 막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 거 개선문 같은 그런 어떤 뭐 개념 이론책을 막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제 실전 감각도 같이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보자. 알겠지? 이번 시간에도 집중하는 거 맞지? 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트 들어갈게. 첫 번째 세트. 자, 밑에 뭐가 깔렸어? 이쪽인지 이쪽인지 자막으로 정답 깔렸지? 자, 채점부터 해. 했어? 다 풀고 왔었어야 돼. 알겠지? 이번 시간은 지문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야. 9월 모평 보기 전에 선생님이 별표 3개짜리 작품으로 지문 분석은 엄청나게 해줬지. 근데 9월 모평에서 뭐 때문에 망했어? 그렇지. 선지 때문에 망했지. 그리고 선지 속에 나와 있는 단어 MMO에서 망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선지 분석하는 시간이야. 선지 분석. 보통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땐 내가 얼른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자, 그거 이제 여러분들 딱 포인트를 좀 잡으세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 자, 이런 모양 형태로 된 것은 보통 이제 어떤 거? 개념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있는 단어를 지문에 적용시켜야 하잖아. 자, 그랬을 때 어떨 때는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줄 거야. 알겠지?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1번 선지에서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나왔어. 시간적 배경이라는 뜻 모르는 친구들 없지? 시간적 배경은 뭐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2021년이 20년이지 2020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년 이런 것들 다 시간적 배경 포함되지. 근데 예를 들면 지문 속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왔어. 자, 그렇다고 자 이제 선지 연결해야지. 그렇다고 사실성이 높아지니? 시간적 배경이 나온다고 해서 다 사실성이 높아져? 아니지. 시간적 배경 중에서도 사실성을 높여주는 시간적 배경이 있지롱. 그 시간적 배경이 바로 뭐냐? 사실성을 높여준다는 거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사실성을 높여주는 시간적 배경은 아무런 어떤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서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어떤 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바로 뭐냐? 역사.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실제 사건 같은, 자, 역사적 사건. 보통 소설은 허구적 사건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마치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면, 그런 시간적 배경이 나온다면, 자, 뭐, 사실성이 높아지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선지 모양을 보니까 많이 익숙하죠? 꿈과 현실 교차? 교차라는 단어는, 자, 한 번은 꿈 나왔다가, 한 번은 현실 나왔다가, 또는 반대로, 한 번은 현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꿈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거, 뭐지? 몽자류. 글자 보이니? 몽자류 소설. 자, 근데 연결해야 돼. 꿈과 현실이 교체된다고 해서 무조건 입체적 구성인가요? 입체적 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수능 선지에서 입체적이라는 건 뭔가가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인물의 성격 같은 경우도 바뀌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 바뀌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거는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인물 유형이었어. 근데 얘가 어떠냐? 구성을 물어본 거야. 구성. 지문의 구성. 자, 그래서 이제 꿀팁 들어간다.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 꿀팁 들어간다.
아까와 같은 입체적 성격이나 뭐 평면적 성격 이런 것들 말고 만약에 구성으로 입체적 구성을 물어보면 자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지롱. 2개.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선지에서 언급했던 자 몽자르 소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면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 뭔지 알지? 겉의 이야기, 안에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런 구성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입체적 구성이라 하는 거야. 다른 작품들은 안 돼. 니네들 이제 가끔 착각하는 게 과거의 상하고 액자식 구성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 과거의 상하고 또 액자식 구성은 또 달라. 액자식 구성 같은 경우는 안의 이야기, 밖의 이야기가 아예 사건이 달라져야 돼. 인물도 달라지고. 근데 과거의 상은 시간만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은 입체적 구성하면 몽자루 소설이거나 액자식 구성일 때 보통 많이 물어보더라. 근데 이 유충열전은 너네들 읽었을 때 어땠어? 몽자루 내지는 액자식이었어? 전혀 아니었지.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X. 1번 X, 2번 X.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운문편 할 때 초월적 공간, 초월적 세계 했던 거 기억나? 초월적 세계 또는 초월적 공간하고 이상적 공간, 이상적 세계 요거 구분하랬잖아. 초월적 공간이나 초월적 세계랑 똑같은 말이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어쨌거나 뭐라고 배웠었어? 뭐라고? 그렇지. 인간 세상이 아닌 거. 이상적 세계는 또는 이상적 공간은 인간 세상이든 아니든 간에 화자 내지 인물이 그냥 지향하는 거,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초월적 공간과 다른 이상적 공간 내지 이상적 세계라고 기억나지? 지난번 강의에서 그랬는데. 자,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이 새롭게 전환된다라는 것은 결국 사건이 변화된다는 거야. 바뀐 사건들. 근데 이미 여기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왔죠. 그죠? 초월적 공간이 유충열이가 아무리 영웅이라 하더라도 초월적 공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거의 없지. 근데 고전소설에서 이제 서술자의 개입, 찾는 요령. 어떻게? 대화지문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제외한 나머지 서술되는 부분에서 절대 수능에서는 애매모호한 거 나오지 않는댔지. 어찌 뭐뭐하리요, 어찌 뭐뭐하랴 이런 말투들이 가장 보편적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풀 때 혹시 찾았어? 선생님 두 군데가 보이더라? 알려줄까? 자, 본인 생각과 선생님 생각이 이제 맞는지 봐봐. 예를 들면 57쪽 봐봐. 57쪽 맨 앞장 봤어? 거기 묶여진 A 찾았어? 그렇지. 거기 바로 A에 바로 밑에 줄 읽어볼게.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서술자 개입인지. 근데 말투를 봐봐.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자, 이런 말투라든지. 근데 얘는 좀 약간 애매모호해. 해설제는 요거에 대해서도 나오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서술자가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서술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어쨌거나 말투 뉘앙스가 약간 유사하긴 해. 근데 얘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얘로 만약 제껴지지 않으면 얘보다 좀 더 확실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57쪽. 57쪽. 이쪽 오른쪽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 얘는 확실해. 태우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자 말투 나왔지. 아까 말했지 서술자의 개입은 어찌 뭐뭐하리요 이런 말투 보통 나온다고.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자, 표현할 수가 없다.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간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A의 바로 밑에는 조금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 수능에서는 가장 확실한 그걸 찾는 거야. 애매모호한 거에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57쪽, 이 오른쪽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발화라는 것은 무조건 뭐? 큰 따옴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심리는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어. 됐죠? 심리는. 뭐 무조건이라고 또 보기도 약간 힘들겠다. 왜냐면 말을 하긴 했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그냥 전달하거나 뭐 묻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지문에서는 대화 중에서 인물의 심리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서술자의 개입에서도 금방 우리가 발견했잖아. 심리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갑니다. 유충열이가 정한담이나 최일규라는 간신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와 같은 전쟁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렇다 나왔나요? 만약에 나왔다면 긴박감 해당하지. 근데 아예 여기다 나와있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자, 이번 시간에 뭘 했어? 개념 정리한 시간이랬어? 단어 정리한 시간이랬어? 소설에서 긴박감은 다른 말로 뭘로 물어볼 수 있냐면 긴장감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긴장감은 자, 경우의 수 1,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긴박감, 긴장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첨예라는 건 아주 그냥 극도로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위기. 인물이 위기에. 그렇다고 해서 간신이나 악인들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이거는 긴박감이나 긴장감을 할 수는 없죠. 통쾌한 거지 그때는. 주인공이라든지 착한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그때는 아슬아슬하지. 아유 어떡해 막 그러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 맞지, 그지? 발문이용이 반응, 이해, 감상 이런 단어들을 들어가면 내용일치 문제를 했잖아. 자, 선지 구성을 잘 봐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선지 구성이 뭐뭐로 보아 뭐뭐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요때는 이 앞에 있는 요거 이제 지울게. 자, 앞에 있는 이 부분은요, A 부분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지문의 내용을 끄집어와. 자, 지문의 내용을 보아서, 자, 뒤에 있는 B에 해당한 내용은, 만약에 보기가 있으면 보기하고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보기가 나와있지 않다. 그러면 너네들은 이 지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뒤에 나와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몇 번? 5번이야, 5번. 실은 이 당시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다? 자, 거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 천자가 유충률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걸로 놓고 보아. 그러니까 이 지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또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 분명 있다. 자, 57쪽에 자, 천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 오른쪽에 중약 바로 위에. 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을 잡고 과인은 보지 말고 여기서 과인을 보지 말라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던 거 보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해서 나라를 도와주면 내가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한마디로 말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우리 몇 번 선지 정답이지? 5번 선지지. 자, 5번 선지에서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이 천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먼저 공적인 일을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하니까 먼저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사적인 일을 생각해라. 당장은 급하니까 일단 나라부터 구해줘 이거지.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의 공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런 거지.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내가 왕인데 이러겠지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을 때 성동사가 먼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2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를 가보겠습니다. 3번 선지. 3번 선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3번 선지 가기 전에 얘들아 2번 선지에서 이 단어 두 개가 좀 약간 헷갈리다라는 질문이 조금 많이 나서 선생님 이 단어 좀 약간 정리를 할게. 거기 2번에 3번에 공감이라는 단어 보이고 그 다음 2번에 4번에 감화라는 단어가 보이지. 얘네들도 서로 비슷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공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도 그래 이거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느껴. 또는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지? 나도 그래. 한마디로 이제 같이 느끼는 거야. 말 그대로 같이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감화라는 거는 느끼긴 느끼는데 내가 그 말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느끼긴 느끼는데 말하는 사람의 내용처럼 내가 좋게 바뀌는 거야.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좋게 바뀌는 거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좋게 바뀌는 거야. 아시겠지? 자, 여기서 이제 4번 선지를 보면 유춘열이가 천자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걸 놓고 봤을 때 태자를 딱 봤을 때 거기 이제 또 몇 번 지문이 나왔냐? 거기 57쪽에 오른쪽 지문 찾았어? 맨 위에. 태자 얼굴 보니까 천자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 하대. 그래서 투구를 벗어서 놓고 천자 앞에서 그제서야 사죄를 했잖아. 그 전에는 약간 원망했잖아. 야, 너 그렇게 관심 있다가 지금 뭐 배신당하고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했잖아. 근데 이제 태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그 유충렬도 사죄를 하면서 이 태자의 말에 따라서 자기도 바뀌고 있잖아. 변화하고 있잖아. 우리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런다? 감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제 3번 들어갈게요. 자, 이런 선지들이 약간 어려워. 지문에서 원망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말투, 뉘앙스, 앞뒤 상황을 우리가 훑어봐야 돼. 자, 한번 볼래? 거기 A본 보세요. 지금 이제 유충렬이가 통곡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지문에서는 원망, 너 왜 그랬어? 왕 왜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투를 보면 5번째 줄에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구, 여기서 정한담과 최일구는 바로 간신이죠. 자, 이 간신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약간 따지는 것 같지 않니? 그렇지? 그 다음에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고 자기 장인 내지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말하겠지? 보내고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아이고 답답하다. 귀신이 잃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지. 왜 그랬어요? 라는 거지. 그 속마음은. 충신을 귀양 보내고 간신을 이렇게 믿더니 이런 환난을 만나서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문에서 비유적 표현이라면 쥐규법을 이제 찾는 거다. 거기 뭐뭐 등 나왔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 한마디로 고사 같은 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 고사도 역사적 사건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잠깐 볼래? 4번 선지도 2번 선지처럼 선지 구성을 보니까 뭐뭇으로 보아? A로 보아? 얘도 마찬가지지. A에서 B군 이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 2번은 보기가 없었지만 4번은 보기가 있지. 보통 여기 앞에 있는 A는 지문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내용은 이렇게 보기가 있을 때는 보기의 내용과 일치해야 돼. 대신 얘네들은 서로 연결은 돼야 되겠지. 무턱대고 있다고 해서 다 적절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4번 선지는 자 뭐가 연결 안 됐어? 뒤에 있는 게 연결이 안 됐지. 뒤에 있는 거. 물론 보기에서는 가족이기, 국가이기 분명히 나왔죠. 그 단어 그대로 나왔지. 그래서 자칫하면 또 헷갈리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유충렬이가 남적을 소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족을 만났잖아. 그럼 이것은 국가이기를 해소하고 나서 가족이기를 해소한 거지. 거기 선지처럼 가족이기 해소가 국가적 위기 해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자, 5번 문제는 뭐 단어 문제니까. 이제 와서 우리 이런 어떤 단어, 한마디로 이제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뒤 이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1세트. 자, 이제 다음 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깔렸죠? 정답. 자, 채점들을 하시고. 자, 마찬가지야. 지금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말했지만 지문 분석보다는 선지 분석 위주로 한댔잖아. 자, 도요사에 관련된 명상이란 어떤 작품, 내가 도요사에 관련돼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을 쭉 서술했잖아요. 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쉽게 나올 수도 있어. 답은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선지들이 또 다른 작품에 나왔을 때 내가 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처럼, 자, 이런 선지 만난 적 있어? 이거 지금 너네들 풀고 있는 거 9월 5평이거든요. 자, 만약에 선지에서 어리숙한 서술자가 나왔다. 어리숙하다라는 건 뭔가, 좋게 말하면 되게 순진하고,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뭔가 모질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서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품에서 이런 어리숙한 서술자가 나왔을까? 그냥 단순한 뜻풀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어리숙한 서술자가 나오는 작품들을 너네들이 한번 떠올려 본다면 아, 이런 어떤 느낌의 서술자가 어리숙한 서술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제 너네들이 이제 알만한 작품 선생님 읊어볼게. 혹시 치숙이라는 작품 알아요? 자기 친척 아저씨를 엄청나게 까는 거. 사회주의 운동하는 아저씨. 또는 혹시 봄봄이라는 작품 알아요? 봄봄. 알지? 나 어렸을 때 맨날 장인한테 당한 거 있잖아. 그 다음 혹시 동백꽃이라는 작품 알아요? 동백꽃?
점순이 나오고 감자 무고 했는데 나는 점순이에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걸 거절했다가 된통 당하는 그런 어떤 작품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나가 바로 어리숙한 서술자. 그리고 이렇게 어리숙한 서술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해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한테 애매한 해학성. 자, 경우의 수. 자, 갈게요. 1. 지문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을 하거나. 자, 경우의 수 2.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왔을 때, 또는 인물을 엄청나게 비하시켰을 때, 인물이나 상황을 엄청나게 비하시키거나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해학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리숙한 인물, 어리숙한 서술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래서 해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지? 근데 이 작품에서는 절대 안 그러지. 엄청 심각하지 않니? 자, 그 다음 2번 선지 갈게. 자, 주변 인물이 서술자라고 한다면 이건 관찰자지. 서술하는 사람이 즉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주변 인물이 서술자다라는 것은 주인공에 대해서 관찰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관찰자 시점. 지문에서 관찰자 시점이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요. 이제 얘가 정답이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했다? 이번에 너네들 기억나냐? 이번에 9월 목평에서 독백적 서술이 나왔어. 독백적 서술. 9월 목평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독백적 서술을 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독백적 서술이자 자기 체험을 서술했다라고 하는 거야. 9월 목평에 나왔던 선지.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일단은 이 나라는 서술자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을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말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말이야.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건 다 제껴줘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관찰자가 사건을 전달할 때 객관성? 이런 것들은 다 관찰자 시점이지. 만약 이 작품이 관찰자 시점이라면 당연히 사건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왜? 관찰자는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랬을 때도 관찰자 시점, 이랬을 때도 관찰자 시점. 자, 반면에 자 전적 작가 시점은 절대 무조건 3인칭에서만 해당하지. 1인칭 절대 안 되지. 근데 이 지문에선 이미 나가 나와버렸잖아. 그럼 안 되잖아. 됐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 3개요. 이런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지문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와줘야 되는가. 염원이라는 건 바라는 거지, 바라는 거. 자, 그러면 자 7번에 니은에서 그 바라는 내용 어느 정도 말투까지 나와야만이 자 이게 염원일까 했더니 니은 보세요. 기다렸다가 나왔잖아.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올 시절을 마치 임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다 나왔어. 그럼 이거 염원 해당하잖아.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각성. 각성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는 뭔가 깨닫는다라는 거거든요. 몰랐던 걸 깨닫는다. 뭐 이런 것들. 막 정신을 차리다 이런 거. 자, 그러면 과연 디귿에다가 이 각성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볼까? 자, 디귿이 어디 나왔냐 봤더니 거기 57쪽에 나와 있네요. 전혀 자유롭지 못한 내 사고. 굳게 닫힌 문이야. 그럼 내 사고가 굳게 닫혀있다라는 건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거지? 닫혀있어. 근데 그 틈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자 밀려 들어왔다.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돼 있잖아. 그지? 요와 같은 어떤 상황도 각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것 자체도 각성이니까. 내 마음은 굳게 닫혀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막 쪼아서 밀고 들어온다. 그걸 깨닫는 것 자체도 각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어느 정도 돼야만이 의지인지 한번 볼까? 자, 맨 마지막 밑줄 친 미음을 한번 볼래요? 그냥 이 문장만 보고서는 의지인지 모르겠지. 그냥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이거잖아. 자, 기역, 미음, 밑줄 친 문제 푸는 요령은 그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안 돼. 항상 앞에 정보하고 뒤에 정보를 연결해서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너네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앞에 정보 보세요. 자, 그 앞에 정보에서 의지적 표현이 나와버렸잖아. 미음 바로 위에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이거 나왔잖아. 이거 의지잖아. 그리고 그 말을 수천 번 반복해서 마치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그랬잖아.
결국 됐죠, 그죠? 앞에 이미 의지가 나왔고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걸 최면에 걸린 말이다 했으니까 이거는 의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말했지만 수능이란 건 연결, 정보 연결, 앞에 정보하고 뒤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쭉 맥락을 이어가야 돼. 자, 그 다음 8번 한번 볼래요?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됐어. A에 대한 이해, 결국 내용 일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글만 읽을 수 있다면 선제들이 다 지워져 가. 왜냐면 여기서 도요새가 대충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알고 있잖아. 이 인물 내가 기다리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달음을 주는 어떤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 도요새를 통해서 인간을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맨 마지막 묶여진 A를 통해서. 됐지? 자, 그런데 자, 이 도요새가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없죠. 맞지, 그지? 이렇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의인화해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거,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우화라고 그래. 우화적. 자, 우화적이라는 거는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시킨 거야. 근데 A지문을 보면 이 A지문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 도요새가 말하잖아. 자, 뭐라고 도요새가 말하고 있냐? 그 A지문을 보면 자, 59쪽으로 한번 볼래? 찾았어?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우리는은 이 서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바로 도요새야, 도요새. 도요새가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우리는 세 번째 줄. 떠나야 할 때를 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리고 그 떠나야 할 때를 안다에서 한 4줄 내려올래? 5줄 내려올래?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이런 것들. 그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도요새는 날고 있다라는 거지. 머나먼키를. 자, 그런데, 자, 뒷장을 이제 한번 보면, 60페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그 묶여진 A의 끝에서 5번째 줄을 보는데, 자, 우리는 그러는데,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이겨가면서 긴 여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은 오히려 찾았어? 자, 오히려 인간은 그 뒤에 단어들 봐봐. 긍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이겨가면서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인간은 굉장히 탐욕스럽다.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도요새를 통해서 결국 인간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즉 주제의식을 드러내겠지. 그와 같은 이야기 방식을 뭐라고 하냐? 우화적이라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너네들이 헷갈리는 게 뭐야? 우의적이라는 단어 헷갈리잖아. 우의적. 우화적하고 우의적은 어떻게 달라요? 우의적이 더 커. 이 우의적 안에 우화적이 포함되어 있어. 우의적은 그냥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우의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화적과 우의적 역시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9번. 자, 9번 문제가 되게 중요해. 자, 보기에서는 자, 매화가 나왔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 보기 작품을 읽을 때 너네들 이 매화를 긍정으로 봤어? 부정으로 봤어?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가까이 사랑할 때 이 단어가 나왔잖아. 자, 그런데 봐라. 첫 번째 줄을 봐봐. 첫 번째 줄 초작. 봤어? 거기 보면 어리고 성긴 나지. 고전 시가에서 어리고 이거는 어리다라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야. 이것은 여리다라는 거야. 이 여린 매화가 눈 속에서 필 줄 몰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초장에서 너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불신했다라는 게 아니고, 야, 설마 꽃이 저렇게 여린 꽃이 눈 속에서 피겠어? 라고 했는데 중장. 눈 기약 능이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단 말이야. 아, 눈이 내리면 매화가 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진짜 너 그 약속을 지켰구나. 그래서 촉이라는 건 촛불 잡고 가까이서 암향. 암향이라는 건 매화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지? 그 매화 향기를 지금 맡고 있지, 화장. 한마디로 말했을 때 여기서 매화는 겉으로는 굉장히 여려 보이면서도 눈 속에서 피어나는 강한 존재.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매화는 지조나 절개를 나타내잖아. 여기서 눈은 시련을 나타내. 자, 이런 의미거든요. 됐지? 그러면 너네들 이제 매화 의미만 한번 보면, 자, 1번 선지 지워줘야지. 자존감 상실하는 거 아니다. 2번 선지 지워줘야지. 그렇다 해서 화자가 극복해야 될 존재도 아니야. 3번 선지, 자, 얘는 어때?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 뭐 어쨌거나 포함된 존재는 아니니까 얘는 살려두고. 4번 선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 눈 속에서, 야, 난 설마 매화가 눈 속에서 필 줄 몰랐는데 너 진짜 그 약속 지켰구나.
이 정도 되면 경이로움. 경이로움이라는 건 놀랍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지워줘야 되나? 지워주면 안 되죠.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 자, 이와 같이 눈 속에서 핀 지조나 절개, 어려움을 이겨내 지조나 절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요새는 뭐냐? 아까 우리가 A 부분만 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도요새는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는 존재지. 자, 그런 어떤 존재를 자, 무엇과 vs 인간과 대조 대비시켰지.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고통을 이겨가면서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인간 너네는 뭐냐? 탐욕이나 욕심이나 부리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냐? 라는 거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자, 화자가 아니죠. 여기서는 소설이니까 서술자인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달음을 주는 존재죠. 아까 이 부분에서도 있었잖아. 7번의 3번 선지에서 밑줄 친 디귿에서도 나의 어떻게 이제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 그 아주 그냥 불의로 막 쪼아들면서 파고들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는 존재. 그래서 정답은 4번.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교훈이죠.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트.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자, 들어간다. 자, 밑으로 짜잔. 자, 정답지가 떴어? 자, 채점들 하시고. 세 번째 세트는 칠판 판서까지는 하지 않을게. 선생님이 그냥 구두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갈게요. 왜냐면 지문 자체도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보여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 수능 선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그냥 가볍게 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 10번 문제처럼, 소설 문제에서 가장 빈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기역미음 밑줄친 문제잖아, 그지? 기역미음 밑줄친 문제는 그 문장만 읽으면 안 돼. 내용일치에서는. 서술상의 방식에서는 그 문장만 파악해야 되는데, 내용일치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정보와 뒤에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1번 기억에서 반복 보이죠? 자, 반복 뭐가 보였어? 쓸데없구나, 쓸데없고. 나왔지, 그지? 자, 그리고 배신감. 나왔지? 친구한테 지금 배신감을 느꼈잖아. 자기를 엄청나게 괄시하고 무시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역지사지가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거 있지, 그지? 자, 거기 이제, 기억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내가 네 처지라면 하면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질책이라는 것은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 그지? 쓸데없구나 하면서 자기 그 친구를 굉장히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회유? 회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돼야만이 회유일까? 어떤 사람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거. 그 사람한테 설득당해서 따라가는 거.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회유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쓰거든요. 거기 밑줄 친 니은과 같은 경우는 사공들이 처음부터 이 이열용의를 막 살려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잖아. 그 앞에 정보 연결해야지. 찾았어? 옥단춘이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쳐줄 것이니 숨겨두고 오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지? 그리고 나서 사공의 태도가 바뀌었잖아. 그럼 이건 옥단춘의 말대로 회유당한 거지.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갑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비유? 보통 산문에서 비유적 표현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거 찾으면 돼. 여기서 보면 듣 보이지? 그 다음에 4번 봐봐. 자, 4번에서 자, 행동의 순차적 나열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돼야만이 행동의 순차적 나열일까? 행동이 2개 이상만 차례대로 나오면 돼. 자, 한번 2개 이상 차례대로 나오는지 볼게. 자, 첫 번째 행동. 글을 지을 생각을 다듬고. 첫 번째. 용 벼루에 먹을 가라. 두 번째. 일필휘주로 막 써서 바쳤어. 세 번째. 그랬더니 전하께서 이걸 보시고 자, 뭐 했어? 비전과 관주를 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2개 이상 이미 차례대로 나온 거 맞지? 자, 그러면 너는 이제 뭐 찾아야 돼? 타인의 평가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 글을 보면서 야, 잘 썼다 이런 어떤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자, 어떤 단어가 주목돼야 돼? 관주라든지 비전. 관주라든지 비전. 관주는요, 아주 잘 써진 글에 동그라미 치는 거. 그 다음 비점은 아주 잘 써진 글에 점을 찍는 거야. 이 행위 자체가 다 타인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5번에 있는 겸양의 어조는요, 나를 낮춘 거. 내가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를 낮춘 거. 이열용이, 자, 글을 아주 잘 써서 장원급제한 거 맞잖아? 자, 그런데 거기 어디지? 미음을 보면, 첫 번째 줄, 소신과 같이 무죄무능한. 야, 무죄무능한도 어떻게 장원급제하냐? 그지? 자기를 낮춘 거지.
10번 해결됐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건 너네들이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선생님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보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물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운문에서 했던 것처럼 보기를 읽고 내용을 접근하면, 대충 이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지문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세트는 그냥 여기까지 할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대신에 네 번째 세트. 이 작품 어려워. 이 당시에 이게 9월 모평, 문제들인데, 지문이고, 이 당시에 이 허준의, 잔등이라는 작품을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었어. 자,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제 문제 설명은 14번과 16번. 14번과 16번 위주로 할 텐데, 자, 일단은 13번 문제 유형들, 이런 유형들은 어떤 친구들이 틀리냐면 지문을 너무나 얼핏얼핏 읽어버리는 친구들 있지. 너무나 지나치게 스킵 해버리는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는 주어를 좀 잘 봐야 돼. 그 선지상에서. 예를 들면 1번 선지에서 노인은 그랬으면 지문에서 노인이 하는 행동과 그다음 노인이 하는 말들을 다 살펴봐야 돼. 이 내용이 나오는 거. 고공사리 어딨더라? 했더니 자, A 한번 읽어볼까?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A에서 자, 몇 번째 줄에 나와 있냐면 A에서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와 있어. 근데 그 고공사리가 있긴 한데 1번 선지대로라면 죽기 전에는 고공사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지금 고공사리를 처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고공사리 바로 앞에 단어 보세요. 나는 그 앞에 다시 부사 보여? 다시 고공사를 했다라는 건 그 이전에도 했다라는 거. 쉽게 해결했지? 자, 그 다음 2번 선지 보세요.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아니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거기 A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굵은 글씨 뭐요? 이 노인은 이미 자식을 여럿 잃었나 봐. 그래서 아이 몇 잃어버린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또 나왔어. 다시 보여? 이런 부사어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도 불면의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불면의 고통이 다시 도졌다라는 거지. 찾았지? 3번 선지는 너무나 어이없으니까 그냥 너네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과일 준 적 없습니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잠깐 볼게요. 노인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자, 봤다, 보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지문에서 찾아야 돼. 그냥 못 봤겠지? 하고 미뤄 짐작하면 안 돼. 이것도 역시 어디 있냐면 A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 찾았어? 하루아침에 문득 그것이 뭐야? 그것이 물건인가? 여기선 그 옥중에 갇힌 자식. 죽은 자식을 말하는 거야. 자식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했어. 됐지? 그래서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됐지, 그지? 감옥에 갇힌 바로 자기 자식. 노인. 자,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번 해결해볼까? 우리가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14번 문제. 그것이 나온 김에. 14번에 5번 선지에서 여기 나왔지? 그것. 자, 5번 선지를 이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보면 14번에 미음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 거기 보기에서 보면 A와 B에서 동일인물은 바로 누구? 옥중에서 죽은 자식을 자, 그 애라고 했다가 그것이라고 했다가 그것 아까 우리가 읽었지? 그 다음에 그놈이라 했다가 정말 얘네들은 쌤일까? 자, 지문에서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짚어보자. 자, 그의 그것 그놈이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나왔지롱. A 지문에서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 보이지? 그의 돌아가던 해 여름. 그가 죽은 해 여름.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A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끝에서 네 번째 줄. 하루아침 문득 그것이 그게하고 그것이 똑같아.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어? B에서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여? 그거 하나만, 그거 또 나왔다.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다 쌤 감옥에서 죽은 자식, 노인의 자식. 14번에 5번 선지 이거 의외로 좀 많이 틀렸다. 확인했고 그럼 나머지 14번 선지에서 2번과 3번만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옥단춘전인가요? 거기서도 풀었지만 비유적 표현이 나오면 보통 산문에서는 직유법이 많이 쓰이거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있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냥 비유적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는 한번 볼래? 그 묶여진 그 B 부분에서 첫 번째 줄. 선지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지에서 말한 건 이거잖아. 여기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데 뭐뭐있냐 안 보여. 그래서 애들이 틀렸어. 안 보여서. 맥락적 의미를 봐봐. 여기서 사람의 가죽은 진짜 이거 살가죽이야? 그냥 살가죽 그냥 질기다고 했습니다. 이 살가죽만 말할까? 아니지. 여기서 가죽은 바로 사람의 목숨. 맥락적으로 목숨이잖아. 목숨을 가죽에 빗댄 거야. 한마디로 사람의 가죽이 질기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람의 목숨이 질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자, 3번 선지는 중요한 개념. 자, 너네들 우리 개선문에서 배웠는데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직접 제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접 제시가 있었지. 여기서는 몇 인칭 무슨 시점이었니? 1인칭 시점이었잖아. 그치? 1인칭 시점. 그러니까 나가 서술자야. 나가 서술자인데 내가 이 노인에 대해서 직접 성격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을까? 있었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 너네들 묶여진 B 부분에. 자, 묶여진 B 부분에 거기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마음 보이지? 서술자인 내가 노인에 대해서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였다 하고 직접 서술하고 있어. 서술자인 내가 직접 서술하고 있어. 노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직접 제시.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노인이 하는 말들이 있었지. 한 행동들이 있었지. 이런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무조건 성격이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 제시 단순하게 물어보면 무조건 나와. 다만 그게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냐 그것만 너네들 따지면 되는데 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조건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성격을 드러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걸 뭐라 한다고? 간접 제시. 쉽지? 이미 다 배웠던 거잖아. 그럼 14번 해결됐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자, 몇 번? 1번. 너무 허무하게 나왔지. 왜냐면 나하고 노인하고 무슨 갈등이냐? 갈등이 없는데 해소가 될 리가 없지. 자, 중요한 거 이제 16번. 자, 보기가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무턱대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지문에 이 선지 나와 있다고, 지문이 아니고 이 선지에 나와 있다고 무턱대고 딱 잡으면 안 돼. 자, 이 선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보기의 단어가 선지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내용하고도 연결돼야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16번 1번부터 갈게요. 분명히 보기에서는 두 번째 줄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1번 선지에서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태도가 자, 뭐 한댔어? 변화가 있대. 처음엔 노인을 지켜만 봤으니까 객관적인 태도였다가 그게 자, 변화가 있대. 변화가 있으려면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고 내가 그 노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껴야 된다는 거야. 느껴야 돼. 이미 보기에서도 나오긴 했지. 측은지심을 드러냈다고. 보기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 근데 지문에서 나와야 돼. 보기에서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했더니 맨 마지막 줄. 어디? 64쪽. 찾았어? 맨 마지막 오른쪽. 마지막 두 줄. 자, 일본인 안학내 그 다음에 막 딸려있는 자식들이 있었잖아. 그지? 애들. 애걸이 없었다 기론이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 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냐. 말이 좀 어렵지? 한마디로 비참하다라는 거. 애걸만 안 했지. 막 아우 주세요. 막 이거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애걸만 안 했지. 굉장히 비참한 광경이었다는 거야. 이거 누가 지금 서술하는 거야? 내가 나의 어떤 심리를 서술하고 있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객관적이다라고 보기 힘들지. 그 태도에 이미 변화가 있는 거지. 나 또한 그 일본인 아내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자, 그럼 2번 선지도 해결할 수 있어. 일본의 안학내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 누가 떠올렸어? 내가 떠올렸지. 노인의 말을 듣고 이제 떠올렸잖아. 그지? 이때 내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렸다? 헤아렸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공감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안 느끼면 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이건 헤아린 게 아니지. 그지? 공감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노인의 말을 듣고 나도 같이 떠올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건 이미 공감한 거지. 같이 느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자, 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자식, 옥중에 죽은 자식은 다 일본인 놈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막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불쌍한 그 일본인 아내, 일본인 그 안학내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노인이
아이고 잘 됐어. 저것들 벌 받았어. 천벌 받았어. 내 자식 그렇게 하더니 그냥 천벌 받았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눈물 났잖아. 이 눈물이 막 분노의 눈물은 아니었잖아. 말한 어떤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뭐라 그래? 쯔쯔쯔, 연민. 안타까움이나 불쌍함을 느끼는 것을 연민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일본인에 대한 어떤 노인의 마음을 누가? 노인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치근한 편 어딨어요? 있어. 앞에 있는 선지는 다 나오는 거잖아. 거기 64쪽 넘겼어? 64쪽에 딱 중간 부분인데 굵은 글씨 치근한 표현 나왔어? 이거 누가 표현한 거야? 노인이 표현한 게 아니잖아. 그지?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치근하다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나 역시 지금 태도 변화가 있었지? 그리고 보기를 놓고 보면 그 보기의 끝에서 세 번째 줄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자 뭐 했대? 관용의 정신을 자 발휘했댔잖아. 그대로 지문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보기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자, 정답은 너무나 허무하게 5번. 아, 나 실컷 여기까지 정말 어렵게 왔는데 정답은 너무나 허무하지. 안학내가 이렇게 과일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가리켰을 때 이 행상인 그 누구지? 행상인 안학내죠? 행상인 여인네 어떻게 했니? 막 아이고 또닥또닥 경례주고 아이고 힘들지 먹어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손가락만 딱 펼쳤잖아. 얼마다 라고. 그냥 정보 전달만 했을 뿐이야. 그런 거지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거 어디냐. 여기까지. 가! 네 번째 세트. 끝이야. 자, 이제 마지막 세트로 넘어가자. 자, 이제 오정희의 옛 우물. 자, 마지막 5번째 세트. 자, 밑에 자막으로 자, 정답이 나갑니다. 잘 보여? 채점부터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들어갈게. 자, 마지막 세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보기 참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 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자, 문제 17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옛 우물, 이런 작품들을 조금 읽기 좀 까다롭지. 차라리 그냥 구체적 사건이 나와버리면 대충, 아, 얘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누가 같은 편인지 아니지, 좀 판단이 좀 쉬운데, 이렇게 뭔가 심리묘사 위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의외로 좀 어렵다? 이럴 때는 보기 참고 문제부터 빨리 봐야 돼. 보기 참고 문제. 빨리 내가 읽어야 될 방향을 정해야 돼. 그러면 여기 19번 보기를 보면 물론 이제 구체적인 보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탐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힌트의 보기야. 결론적으로는 뭔가 이 정체성에 대한 탐색하는 작품이다라는 것까지는 읽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바로 나가 나오지, 나. 보통 이렇게 17번처럼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는 내가 너네라면 난 솔직히 서술자부터 빨리 찾는다? 나나 우리가 나오면 1인칭, 그 다음에 나오지 않으면 3인칭. 여기서부터 빨리 출발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나가 나왔지. 그러면 이 복에서 말한 이 정체성을 탐색하는 인물은 바로 누구? 나. 맞지? 내가 누군가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자, 따라서 자 17번 문제부터 일단 해결할까? 서술상의 방식. 객관적인 진술일 수가 없죠. 1인칭 시점에서는 어떻게든지 나 서술자의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제 모르겠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내가 내 심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그냥 객관적으로 진술하면 모를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여기서 이 작품에서 옛 우물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나잖아, 나. 이때는 객관적인 진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1인칭 시점은 무조건 서술자가 어디 있다? 내부에 있다. 이야기 안에 있다. 이번에 9월 모평에서 그 독백적 진술 나왔던가? 내 기억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나? 이번에는 고백적 진술, 고백적 서술. 뭐가 달라? 똑같아. 9월 모평에서는 독백적 진술 나왔고 여기서는 고백적 서술 나왔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거의 대부분이 고백적, 독백적 서술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정답이 이제 쉽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백적, 독백적 서술. 그럼 이번엔 요약적 서술은 뭘까? 소설치고 요약적 서술이 없는 경우가 없거든? 예외는 있지. 만약에 내가 읽는 지문이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위주로 돼 있어. 그럼 요약적 서술이 없죠. 왜냐면 요약적 서술은 보통은 서술자가 요약하는 거거든. 근데 또 하나 있다? 설사 이제 지문에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 즉 대화 속에서도 요약적 진술이 나올 수도 있어. 말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막 쭉 설명하면. 그러니까 요약적 서술은 소설에서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보면 돼. 물론 무조건 아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뭐 갈등 해결? 여기서는 계속 끊임없이 45세 이상을 살아온 한 중년 여성이 끊임없이 자기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고 도도라는 어떤 새를 통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거지. 막 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 4번 선지처럼 의문과 추측이 되려면 말투를 찾아야지. 어떤 말투가 있지? 의문이라는 건 의심하는 거잖아. 과연 그럴까? 라든지. 추측이라는 거 대표적인 거.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테야. 뭐뭐일 때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고, 특히 다른 대상에 대한 반감 없잖아. 이건 거의 대부분이 자기성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감각적 묘사로 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려면 뭐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감각적 묘사는요, 보통은 이제 배경 묘사라든지 또는 이제 외양 묘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자, 시각적 이미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동원해서. 알겠지? 그럼 17번은 뭐 쉽게 해결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까? 도도라는 새가 뜬금없이 왜 나왔어? 이 새 굉장히 좀 중요하지. 우리 그 앞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 보통 문학에서 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앞에서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그 새는 인간과 달리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잖아.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에 반해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요? 거기 지문 한번 볼래? 쉽게 나왔어. 상상할 필요 없어. 지문은 우리가 그냥 그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거기 66쪽을 보면 오른쪽 지문 봐봐. 네모칸 하나 보여? 도도 보이지? 뭐라고 설명되니? 우리가 배경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 바로 밑에 줄 보면 나는 기능을 잃어서 멸종된 새래. 나는 기능을 잃어서 멸종된 새. 이 화자도 역시, 화자가 아니지, 서술자인 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45세 중년 여성. 선생님도 이제 40대인데 40대 훌쩍 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긴 해. 한 번도 이제 20, 30대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오다가 지금 정도 되면 쭉 정말 요즘처럼 쌤이 과거에 찍었던, 원래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과거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하면서 정말 아주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 심정하고 약간 좀 비슷한 그 마음을 겪는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너네들 부모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겪을 거야. 중년 여성이라면 보통 이러지. 그러면 여기서는 도도는 기능을 잃어버린 나는 기능을 잃어버린 멸종된 새이긴 한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 거기 도도에서 세 줄만 내려와 볼래? 찾았어? 관습과 제도 속에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한거. 한마디로 말했을 때 나 역시 어떤 사회의 관습과 제도 속에서 어떤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기능을 상실한 그런 어떤 삶을 이 도도라는 새를 통해서 지금 성찰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그렇게 읽었냐? 그래서 18번에는 정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 1번부터 나왔죠. 그죠?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 스스로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로 여겼던 주인공. 쭉 보면 자신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 그지? 자, 그런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의 어떤 삶을 비춰보는 어떤 대상이다. 자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야. 됐죠?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적 세계가 있고 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개 어느 곳이든지 이 사람은 지금 편입되지 못한 채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도 나란 누구인가 정체성을 그냥 끊임없이 지금 탐색하는 작품이잖아.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엮어야 돼. 갑자기 이 작품에서 도도가 왜 나왔는가? 갑자기 거기 그 상상의 세계 있잖아. 뭐 갈라파고스인가요? 이 그 공간이라는 배경이 왜 나왔는가? 공간적 배경이 왜 나왔는가? 그걸 연결지으면서 잘 읽었어야 돼. 뭘 바탕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 19번 갈게요. 자,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 자, 선지 구성을 한번 볼래? 보여? 자, 5개 선지가 뭐뭐에서 뭐뭐 하는군 나왔어. 이때 여기 앞에 있는 A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알지?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익숙하지? 자, 뒤에 있는 B 선지는
자, 보기하고 연결돼야 돼. 자, 근데 무턱대고 지문에도 나오고 보기에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선지가 아니야. 얘네들끼리 또 서로 연결돼야 돼. 자, 그런데 자, 봐라. 1번 선지. 대표적인 1번 선지. 1번 선지는 앞에 있는 내용 지문에 나왔고 뒤에 있는 내용 보기에 분명히 나왔다. 한번 읽어볼까?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서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 지문 A에서 나왔지. 자, 그리고 자, B 한번 읽어볼까? 일상생활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 자, 거기 지금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보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선, 인간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B에도 나와 있지. 시문에도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고. 하지만 뭐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1번 선지. 정답이 1번인데 연결이 안 돼. 자, 둘 다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A 지문은 바로 뭐야? 지금 보면 학교나 재활센터에 오가면서 밤 외출하는 것은 얘는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거야.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의 세계와 도도를 떠올리면서 삶에 대해서 지금 성찰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 자체가 자, 뒤에 있는 거 경계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보이냐? 잘리지 않지? 연결이 안 돼. 여기서 말한 경계성상은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보기 두 번째 줄. 보여? 일상적 경험 세계와 일상적 경험 세계. 이거 자체가 경계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 경험 세계와 그 다음에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 얘가 상상의 세계 뭐 떠올렸어? 아프리카나 갈라파고스 뭐 이런 걸 떠올렸잖아. 그지? 그 사이, 그러니까 일상세계하고 상상의 어떤 그 사이가 바로 경계 상황이라는 거지, 이 일상생활 자체가 경계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쉽게 나오는 거야, 1번. 나머지 한번 살펴볼까? 2번. 자, 물과 불과 죽음이라는 것이, 자, 먼지로 산에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자, 주인공의 생각 나왔지? 자, 그리고 이거는 죽음과 관련돼서, 자, 보기 내용 뭐가 나왔어? 끝에서 두 번째 줄, 보기 끝에 두 번째 줄 찾아봐. 아니,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게 아니고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랬지? 자, 보기 그대로 나왔지? 서로 연결도 되면서. 자, 3번 선지. 막내 동생이 태어난 날에 대한 질문 나왔지? 태어난 날에 대한 어떤 정보 나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여기서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현재 중년 여성으로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보기 끝에서 네 번째 줄 봐봐. 찾았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성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은 아니고 막내 동생이 태어난 날이긴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삶의 정체성을 탐색한다라는 뜻이지. 그럼 얘는 맞는 거지. 4번 선지 볼까? 자, 분명히 주인공 여자가, 나가, 서술자가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한 장면이 있었지? 이건 상상의 세계랬지? 그러면, 자, 뒤에 있는 선지 연결해볼까?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세계, 맞잖아. 아프리카나 광야가 일상 세계는 아니잖아. 일상생활 다른 어떤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능하지. 그 다음 5번 볼래? 질서 지어지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그러면 이제 얘는 그 질서 지어진 어떤 세계에 편입된 걸까? 했는데 또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 그럼 이 사람은 질서에도 무질서에도 지금 편입되지 못한 상태지. 자, 그래서 그 사이를 오가면서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다. 맞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그 보기에서 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어느 한 곳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기에서 다 나와 있잖아. 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소설 강의 9월 모평과 좀 약간 유사하게, 이번에 9월 모평에서 너네들이 하도 단어 때문에 좀 약간 틀렸다고 해서 개념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약간 짧게나마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락을 받은 걸로는 앞으로 9월 모평 위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걸 막 하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내가 너네라면 나는 5개년이 아니고 한 10개년, 왜냐면 이번 6월, 9월 모평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약간 낯설지. 기존에 내가 이감이나 뭐 간실계나
상상이나 바탕이나 사설목에서 봤던 그런 어떤 선지들, 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우리 수능이나 평가원 선지하고 약간 낯선 느낌이 나잖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옛날 수능 선지에서 또 등장했던 단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5개년 말고 한 10개년 정도 되는 문학 선지, 지문 말고요. 지문 분석 말고. 지문은 EBS로 배워야지. 그래서 선지 분석을 한번 쭉 해보시는 게 어떨까. 내가 아는 단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돼야만 이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빨리빨리 세워야 되거든. 아시겠지?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자, 마지막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